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장이 굉장히 뒤숭숭하죠. 이럴 때는 고려 신용 정보를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고려 신용 정보에 대해서 제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언제 그 폭탄이 터지느냐에 따라서 고려 신용 정보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뱅크런 사태가 서서히 불이 지펴지고 있고요. 그리고 GS건설의 그런 시공 문제가 역시나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른 건설사들 혹은 다른 부동산, 아파트 시공에 대한 우려 혹은 의심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7월 6일에 우리 필승사단 멤버방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자, 오늘이죠. 시장 분위기가 약간 가드를 올려야 될 때인가 싶네요. 네, 고려 신정보를 차트를 띄워드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겪을 상황이니까요. 네, 저는 없고 다 멤버분들끼리의 이제 대화입니다. 동감합니다. 종목마다 대응 기준을 세워놓고 그대로 실행하니까 너무 편안하네요. 마음이 이런 것이었군요. 그렇죠. 종목마다 대응 기준을 이제 다 세워놓고 추세에 따라서 대응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락장 초기에서는 자연스럽게 현금 비중이 막대하게 증가되는 것이고 또 턴어라운드를 할 때 상승장 초기에는 주식 비중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직접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보다 조금 빠르게 대응이 되네요. 저도 전에는 속절없이 소가리만 했었는데 요즘은 편안합니다. 실제로 제 오래된 멤버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020년도부터 이제 멤버십을 운영을 하면서 단 한 번의 계좌 손실 기준이 없었습니다. 계좌 손실 기준으로 단 한 번의 손실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내일이 수익만을 내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리스크 관리예요. 추세가 꺾이면 뒤로 돌아보지 않고 매도를 하기 때문에 손절은 굉장히 짧게 칩니다. 다만 이익은 끝까지 들고 가면서 템버거도 이미 2020년도에 2021년도에 각각 1년에 한 종목씩 템버거를 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10배 이상의 수익을 낸 만큼 추세를 끝까지 가져가는 것도 역시나 성공 투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한 번의 계좌 손실이 없었습니다. 멤버십 운영 이후에 말이죠. 필승, 신병이 볼 때 고려 신용정보 거래량 터지면서 볼벤 상단 돌파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돌파 나와주고 있네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이때가 오후 3시죠. 오후 3시쯤에 보시면 이 돌파가 나오고 있었고 돌파가 나왔죠. 지금 보시면 이 라인의 필두로 저항 라인이 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돌파가 나왔고요. 지지가 되면서 재차 상승을 한다면 사실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지켜볼 만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저는 오늘 사부님이 인버스 매수하실 때 대신 고려 신용정보를 매수했네요. 네, 저는 인버스를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인버스를 매수했고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죠. ETN 이수교육을 듣지 않아서 유유. 와, 진짜 유연하시네요. 전 저녁 때 교육 들어야지 이러는데 저는 예전에 ETN 처음 매수하실 때 당장 들어버렸습니다. 아직 직장을 관두면 안 되어서요.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그냥 틀어만 놓으면 돼요. 네, 민방위 교육 틀어놓듯이 그냥 켜놨어요. 키키키. 그리고 오늘 이 GS건설에 대한 그런 우려가 상당히 좀 커졌죠. 오늘 건설주 하락이 돋보이네요. 특히 GS건설은 20% 급락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고입니다. 그래도 사고 자체는 며칠 된 거라 작년에 HDC 하락한 거에 비하면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GS건설은 밸류상 역사적인 하단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더 하락할수록 망하는 걸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안 망하면 결국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GS건설은 역사적인 밸류 하단값까지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시면 PBR 기준으로도 그리고 PR 기준으로도 역사적 밸류 하단이고 사실 이게 2020년도 코로나 때보다 더 저평가된 구간이고 이 정도 구간 사실 0.29로 나와 있지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계산해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0.25 정도 됩니다. PBR은 0.25. 오늘 제가 계산해 따로 해본 겁니다. 0.25 정도의 PBR이 언제 받았었느냐? 이때 받았어요. 이때. 이때 받았습니다. IMF가 터질 때 GS건설의 PBR이 대략 0.2에서 0.25 여기를 왔다 갔다 했는데 한 지금이 IMF 때 그런 밸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면 시장은 GS건설이 망할 것이라는데 이제 기정사실화를 하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망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큰 기회가 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GS건설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관심을 가지면서 지지라인이라던가 혹은 지지라인 이후에
돌파, 변곡점까지 본다면 여기서는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물론 GS건설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정을 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꾸준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현재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는데 저는 조금 더 터져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좋은 것들, 좋은 기회들이 최근 좀 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고려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좀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6월 달부터 이제 좀 6월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일단 6월부터 이제 분석해드린 것들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건 좋은만 기쁨 더하기 그리고 필승사단 분석방이죠. 6월 10일 글입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이 85조 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대출을 2028년 9월까지 연장한다. 오는 9월 말 대출의 만기가 도래해 부실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에 연장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6번째 폭탄 돌리기를 결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력한 긴축 및 금리 인상이 불가능한 이유이며 정부로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기에 인플레이션의 부채를 잡아먹어주길 간절히 기다리며 연장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연장 기한이 2028년이군요. 이번 사이클을 끝으로 보고 있는 연도입니다. 사이클이 끝나면서 버블과 동시에 부채 리스크가 터질 것이고 대한민국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었죠. 가계부채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부에서 자영업자 대출만큼은 2018년까지 어찌어찌 미뤄졌지만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니 말 다했죠. 명목으로라도 GDP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경기를 살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 신용정보 탑픽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6월 29일 글이고요. 이와 별개로 임계침을 넘는 가계부채는 주구장창 대한민국 경제를 괴롭힐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폭탄이 터지는 시간을 미루고 또 미뤄야 할 것이며,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이고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한미 금리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진 지금도 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한국은행의 행보를 보면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더하여 인플레이션을 부추겨서 부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이슈입니다. 고려 신용정보 탑픽입니다. 7월 3일 글이고요.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가 40년 만에 최대치로 역전되었습니다. 무려 1.06% 이상 확대되고 있군요. 이젠 10년에서 30년 금리까지 역전될 기세입니다. 부채한도 협상에 타결됐었죠. 장기 국채의 공급 증가로 가치가 하락하여 금리가 상승할 경우 장단기 금리 역전의 정상화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플레이어들과 어느 누군가, 어느 기관이 채권 시장의 2차 붕괴를 눈물겹게 맞고 있지만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날 분석해드린 날이 7월 3일이고 최근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채권시장의 붕괴를 말씀드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시장의 붕괴였었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탑3에 해당하는 채권시장의 붕괴, 주식은 5위권 밖, 자산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에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슬슬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TBT, 고려 신용정보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7월 3일 그리고 TBT는 이제 미국채 숏 상품입니다. 곧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10년물 이상, 20년물 이상 장기채에 대한 곧버스 상품입니다. 그리고 고려 신용정보를 지금 보시면 7월 3일에 분석해드린 글이고 정확히 이날이죠. 네, 이날 분석해드렸고 그 이후에 주가는 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7월 3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같은 날이죠. 위 글의 추가 내용입니다. 자, 이 글의 추가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약 300만 명의 가계대출자는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겨운 상태이며 이 가운데 175만 명은 아이의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많아 소비 여력이 완전히 제로인 것으로 추정된다. 만에 하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되면서 시장금리가 급등하면, 그러니까 장기 채권의 가격이 급락하면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정상화되었으며 물가 상승을 동반한 장단기 금리 역전은 언제나 장기 금리의 급등을 통해 정상화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면 충분히 대비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투자자들에겐 천금 같은 기회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TBT, 고려 신용정보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7월 4일 글이고요.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거 불안정을 무기로 당선된 이번 정권이 얼핏 보기엔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모를 리가 없음에도 대놓고 반대격의 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감추기도 늦추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거겠죠. 투자자로서 거대한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 신용정보 탑픽입니다. 네,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저는 채권금리의 급등 그리고 이런 가계부채 혹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그런 금융 이슈 혹은 GS건설을 통한 건설 이슈를 통해서 정세가 상당히 혼란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증시가 하락할 때, 특히 증시의 하락이 올해 들어서는 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김없이 고려 신용정보가 뜬다는 점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고 있지만 그리고 수익을 내고 있지만 고려 신용정보도 이제부터는 특히 이번에 저항 라인을 만약 돌파를 하면서 지지까지 보여준다면 혹은 이미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안정적인 지지까지 보여준다면 변곡점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신용정보에 대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압도적인 1위 채권 추심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대출을 못 갚을 경우 합법적으로 대출을 대신 받아주는 채권을 대신 받아주는 그런 압도적인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 신용정보에 대한 분석이었고 어지러운 장세 속에 만약에 해지를 원하신다면 리스크 관리를 원한다면 이러한 기업들도 있다는 것을 좀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